보고 싶었어요. 나는 얌전히 누워있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잡고 다시 한 번 말했다.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나의 말레나. 말레나의 주름진 얼굴 위로 많은 이야기들이 흘렀다. 그리고 그 모습 위로 처음 아버지와 나의 집으로 찾아 들었던 말레나가 환영되어 나타났다. 하등 특별할 것 없던 나의 삶에 하등 특별할 것 없는 사랑으로 다가와 내 세상의 끝을 보여준 말레나. 나는 물끄러미 누워있는 말레나를 바라보았다. 하얗게 센 머리가 엉망으로 잘리고 피부 위로 검버섯이 피어난 그녀의 눈은 나를 보지 않고 허공을 향했다. 잠시만 나를 봐줄래요? 아버지, 말레나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를 떠났던 걸까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약을 한 걸까요? 마비가 필요했던 걸까요? 모든 것에 무뎌지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마비시키지는 못한 거래요. 아버지, 사랑을 떠올리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죠? 사랑은 아름답고 따뜻한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짝이던 지연이 기억나세요? 그 아이 손을 잡고 하교할 때는 심장이 기분 좋게 떨렸었는데요. 중학교 때 함께 과외했던 아랫집 다희 기억나세요? 수업 예습한다고 제 방에 둘만 남았을 때 다희와 저는 첫 입맞춤을 했어요. 정신이 아득했지만 우린 서로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왜 이렇게 찔리듯 아플까요? 제게 사랑의 이름은 말레나와 같아요. 아버지도 그러세요? 말레나를 생각하면 아버지도 이렇게 아프세요? 18년 전 아버지와 내가 사는 집으로 말레나가 들어왔다. 내 나이 17이었다. 고등학교 입학식을 혼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소 띈 얼굴로 나를 맞은 여자를 아버지는 새어머니라고 소개했다. 나의 친어머니가 떠나고 3년이 지난 때였다. 화가였던 어머니는 자신을 지도하던 나이 많은 화가와 프랑스로 떠났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금방 있었던 일이다. 내 기억 속에 어머니는 한순간도 절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침을 차리거나 내 공부를 봐주는 일은 언제나 아버지의 몫이었고 어머니는 화장하고 차려입기에 바빴다. 물려받은 재산은 계산 없이 준냈고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은 통장에 쌓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의 친어머니와 대학생 때 결혼했다. 아버지는 경영학도였고 어머니는 미대생이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물려받으면 되었고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되는 우동딸이었다. 친분이 두터웠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돈을 맺기로 약조했다고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동갑인 둘은 대학에 들어가서 애틋한 감정이 생겨 열렬한 연애를 했고 결혼은 쉽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둘의 성향은 결혼 생활로 엮기에 굴이 어울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더 잘 나가고 싶어 했고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착착 까먹고 다 쓰고 죽길 바랐다. 아버지는 가족과 일, 자신 안으로 들어온 모든 것을 지키고 보살피고 싶어 했고 어머니는 무언가를 보살핀다는 개념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했다. 나를 보살피고 내 친구가 되어준 아버지, 거짓 없는 열정을 보여준 10달 동안 나를 품어준 어머니. 어머니가 떠나던 나를 기억한다. 우리 진이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다 컸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또 만나자. 간단한 작별을 하고 엄마와 나는 포옹했다. 엄마, 잘 가. 또 봐. 나는 엄마가 떠나고 현관문을 걸었다. 사실 나는 그때도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가 작별 인사로 나를 안았을 때 잠시 동안 가슴이 먹먹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엄마의 마음을 어렴풋이 남아이해했다. 나를 사랑하고도 떠나는 것과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 떠나는 것은 공존할 수 있는 거니까. 엄마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난 것이다. 엄마를 기쁘게 해줄, 엄마를 만족시킬 누군가를 찾은 것이다. 나는 그전에도 엄마의 행동들이 싫지 않았다. 엄마는 언제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었다. 엄마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진실된 사람이었고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는 자신으로 살아가지만 적어도 엄마는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었다. 엄마가 떠나고 아버지와 나는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엄마가 떠난 것이 하나의 이유였지만 내가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자랐고 키도 아버지만큼 커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번갈아가며 아침밥을 했고 주말에는 2대1 농구도 했고 서로의 이야기도 나눴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믿었다. 우리는 친밀한 부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지만 말레나가 나타나면서 그런 믿음은 엉망으로 뒤틀려버렸다. 아버지는 말레나를 가질 수 있는 어른이었다. 그리고 내게 어머니를 바꿀 수 있는 나의 아버지였다. 그 어머니가 말레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친구란 친구일 수만은 없었다. 아버지와 내가 정말 친한 친구라며 부자 관계를 지우고 사랑하는 한 여자를 두고 싸울 수 있는가? 말레나. 그녀를 처음 본 그 순간은 비현실적으로 기억된다. 장신구 하나 하지 않은 그녀에게서는 빛이 났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매끈하게 이어지는 실루엣, 맑고 흰 피부에 언뜻 보이는 목선으로 내 시선이 미끄러졌다. 그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차마 그녀를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에메랄드빛 시폰 원피스 아래로 그녀의 가늘고 흰 다리가 보였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진이구나, 반가워. 그녀가 내 팔을 잡고 눈을 맞추었다. 나는 네, 라고 했던가, 아무 말도 못했던가. 정신이 아득해져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녀는 내 팔을 잡고 식탁으로 끌었다. 나는 내가 걷고 있는지도 숨을 쉬는지도 느끼지 못했다. 잘 차려진 저녁상에는 케이크와 샴페인도 놓여 있었다. 케이크에는 아버지의 이름 석호, 말레나의 이름 희영, 내 이름 진이 쓰여 있었다. 이제 우린 가족이라. 아버지는 케이크 위에 세대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가족이 되었음을 알렸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는 한데 묶였고 가족이 되었다. 새로운 관계 맺음이 복잡할 건 없으니까. 우리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첫 식사를 하면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지만 나는 그 뒤에 거대한 무언가 있으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버지와 나는 더 이상 그 이전의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우리는 친밀한 부자도 두터운 우정을 가진 친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대한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나타난 그 순간으로부터 그 전에 나와 아버지는 단절되었다. 그녀와 마주보고 웃고 있는 아버지를 향한 내 시선은 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순간에 그녀의 남편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좋은 친구도 좋은 부자도 아니었다. 나의 새어머니 말레나 이혜영은 나와는 위로 띠동갑이었고 아버지와는 아래로 띠동갑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내 나이가 17, 말레나가 29, 아버지가 41였다. 그녀는 원래 배우였다. 배우라고 하기에는 굿바이, 말레나 한 편의 영화가 전부였지만 2000년에 모니카 벨루치가 찍은 영화 마을의 모든 남자를 바람둥이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여인 말레나를 리메이크한 영화였다. 잘나가는 제작자인 아버지가 만든 영화였고 흥행에는 실패한 영화였다. 나도 보지 않은 영화였다. 그 영화를 찍고 말레나는 제작자인 아버지와 결혼했다. 말레나가 아버지와 결혼한 사연은 시시했다. 말레나 부모님의 작은 가게가 빚더미에 앉으면서 해동딸이던 말레나는 돈이 필요했다. 유치한 삼류 스토리 같지만 그 속에 더 중요한 핵심은 있었다. 말레나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그보다 정확한 이유는 없었다. 게다가 말레나는 연예계에 남을 만큼 끼도 없었고 애착도 없었다고 한다. 그 영화는 나중에 말레나와 함께 비디오로 봤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내용 그대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레나였다. 말레나는 요리 솜씨가 좋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보통 아침으로 현미와 현미찹쌀을 1대1로 섞은 밥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을 먹었는데 말레나는 토스트나 시리얼에 우유, 커피, 과일을 내놓았다. 며칠이 지나 그녀의 식성을 안 아버지와 나는 말레나가 늦잠을 자도록 하고 아침을 차렸다. 나머지 집안일은 예전처럼 일해주는 아주머니가 했다. 우리 셋은 금세 한데 어울릴 수 있었다. 적응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아버지와 내가 말레나의 모든 생활에 맞추었으므로 우리의 조화는 쉽게 이루어졌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쇼핑도 했다. 말레나가 이것저것 물건을 사면 아버지와 나는 성실한 짐꾼 노릇을 했다. 자주 함께 영화도 봤고 야구 경기도 관람했고 동네를 산책하며 웃고 떠들기도 했다. 우리는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말레나는 낮에 쇼핑을 가거나 수영과 헬스를 했다. 아니면 낮잠을 잤다. 방학 외에는 낮에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으므로 정확히는 모른다. 아버지의 퇴근 시간은 일정치 않았지만 내 학교 시간은 일정했다. 나는 학교가 끝나고 곧장 집으로 갔다. 말레나가 없는 날이 더 많았지만 어쨌든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있는 날이면 말레나는 나에게 직접 저녁을 차려주었다. 말레나의 밥상은 맛으로 먹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황송하게 저녁상을 받아들고 밥을 먹었다. 말레나와 단둘이 먹어서 더 황송했다. 그러면서 말레나와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오늘 있었던 이야기, 인기 있는 연예인 이야기 같은 시시한 이야기들로 시작했다. 그리고 말레나의 지난 이야기들, 어린 시절, 지난 연애담, 그리고 말레나가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까지 우리는 조금씩 시답지 않는 농담까지 나눌 정도로 자연스러워졌다. 말레나의 목소리는 무채색이었다. 들릴 듯한 들릴 듯 귓가에서 사라지는, 하지만 가슴에 새겨져 계속해서 가슴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였다. 나는 말레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저기요, 저기, 이렇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말레나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말레나가 웃었던가. 그래, 라고 했던가. 엄마라고는 안 부를 거니. 나는 고개를 숙였을 뿐, 어색한 미소를 보였을 뿐, 어머니라 부르지는 않았다. 그래, 좋은 친구가 되자. 그게 낫겠다. 그리고 말레나가 나를 안았다. 친구가 된 기념으로 나는 숨이라도 쉬었던가. 정신이 아득해져 몸뚱이 전체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 무렵 나는 매일 밤 말레나를 생각하며 내 아랫도리를 기웠다. 하지만 말레나를 생각하며 마스터베이션을 하지는 않았다. 말레나를 생각하면 금방 죽어버리기도 했고, 말레나는 나에게 그렇게 유치한 존재가 아니었다. 물론 자위의 대상이 유치하다는 말은 아니다. 말레나는 내게 누군가 그 이상이었다는 말이다. 하루는 일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딸 결혼 준비로 며칠 못 나오자 말레나가 집안일을 했다. 저녁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자 말레나가 이불을 괴며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자신의 유일한 주연 출연자인 굿바이 말레나였다. 내가 집으로 들어가 인기척을 하자 말레나는 쑥스러운 듯 나를 보고 웃었다. 같이 봐도 될까요? 나는 정중히 물었다. 말레나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레나 옆에 앉아 비디오를 보았다. 화면 속의 말레나는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웠다. 나는 들리도록 침을 꼴깍 삼켰다. 숨소리도 불규칙해졌다. 이렇다 할 야한 장면도 없었는데 내 부교감 신경은 혼란을 일으켰다. 겨우 2년 전인데 지금이랑 많이 다르지? 말레나가 나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예뻐요. 나는 앞도 뒤도 없는 말을 하고 말았다. 말레나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도 지금도 다. 나는 다시 병신같이 헛소리를 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내 머리에 닿았다. 그녀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던가?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저녁 먹자. 나는 그녀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늦게 오실 거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똑바로 보기에 그녀는 너무 눈부셨다. 공부는 잘 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해줄게. 나는 여전히 고개를 밥그릇에 박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둘만 있는 공간은 숨쉬기도 힘들었다. 말레나는 먹는 둥 마는 둥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제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머리를 올린 그녀의 뽀얀 목덜미가 보였다. 나는 그녀의 희고 긴 목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오랫동안 내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내 시선을 느꼈던가? 그렇게 오랫동안 뚫어져라 바라봤는데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싱크대에 밥그릇을 놓았다. 내 시선도 따라 움직였다. 연두빛 실크 원피스 아래로 그녀의 단단하게 올라간 엉덩이가 비쳤다. 그녀는 뒤돌아선 채 설거지를 했다. 오랫동안 내 아랫도리가 붉어져 올랐다. 설거지를 끝냈는지 말레나가 돌아섰다. 나는 다시 고개를 밥그릇에 쳐박았다. 그리고 말레나를 보느라 죽나지 않은 밥을 입으로 마구 쑤셔 넣었다. 나는 잘 먹었습니다. 하고 붉어진 아래가 보이지 않도록 몸을 들어 내 방으로 향했다. 그런 내 뒤로 말레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말레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레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말레나는 나를 향해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그 뒤는 부드러운 봄바람 같았고 그득한 체리향 같았고 가슴을 팽창해 들어오는 강렬한 공기 같았고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 같았다. 그 기억이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할지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거대한 폭풍 뒤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걸 몰랐다.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의 잔인한 순간을 그게 말레나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떠나셨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몸을 묻었다. 나는 그 옆에서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도 나도 불을 켤 생각은 하지 않았다. 박은 곳에서 드러날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큰 집에 덩그러니 놓인 가구들, 차가운 수입산 대리석 인테리어, 아버지의 미간 사이에 찌그러진 성가심,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나의 나약함, 그 사이의 건조함, 말레나가 떠나고 아버지와 나 둘만 남은 공간. 나는 한기를 느꼈다. 저녁을 차리고 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짐은 그 전에 이미 다 챙기셨나 봐요.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 나를 향해 손을 들어 보였다. 저에게 잘 있으라 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그녀는 잠시 동안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어땠을지 알 수 있어요. 그녀가 눈물을 삼켰어요. 저는 밥을 목구멍으로 계속 밀어 넣었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저를 남겨두고 돌아서더군요. 현관의 자물쇠 풀리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제야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녀가 저를 슬프게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빼서 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그녀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더군요. 택시를 잡으려는 그녀의 팔을 잡고 제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녀는 대답 대신 짧은 미소를 보였어요. 전 그녀를 잡을 수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럴 수 없었다는 걸. 나의 말레나는 그렇게 떠났어요. 나는 점점 더 한기를 느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40 중반의 아버지는 점점 더 단단해진다. 운동으로 어깨와 팔뚝이 단단해졌고 내 친어머니가 떠나고 세상에 단단해졌고 말레나를 사랑하는 나를 알고 사랑에 단단해졌다. 염색하지 않은 희끗한 머리와 짙은 주름 아래로 스며든 인고의 세월에 내 몸은 반으로 쪼그라들었다. 나보다 오래 산, 결국에 나를 만들어버린 나의 아버지.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말레나에게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나은 남자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말레나가 떠나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다. 나를 낳아준 엄마. 엄마는 떠날 때보다 많이 늙었다. 그에 반해 나는 많이 자랐다. 우리 아들 많이 자랐구나 하고 그러하는 엄마의 머리가 내 가슴에 닿았다. 내가 많이 자랐던가, 돌아온 엄마가 많이 줄어들었던가, 떠나던 날 내 키만 하던 엄마는 많이 늙고 많이 줄었다. 돌아와서 기뻐요. 모든 일이 별개로 돌아갔다. 말레나가 떠난 것과 별개로 어머니가 돌아온 것이 반가웠고, 내 감정과는 별개로 말레나는 떠났다. 아휴, 내 새끼, 많이, 컸구나, 엉엉엉. 엄마는 나를 안고 목 놓아 울었다. 물론 그 눈물도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은 엄마의 진심이었다고 믿는다. 엄마의 자유로운 영혼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나는 그런 엄마가 반가우면서 안쓰러웠다. 하지만 나는 많이 변했다. 말레나가 나타나던 날부터 내 세상은 엄마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나는 엄마를 도와 빨래를 개었다. 엄마는 시트콤을 보며 자지러지게 웃었다. 나는 엄마의 과장되게 부풀린 머리와 옵느라 붉게 상기된 목덜미를 보았다. 그리고 말레나의 하얗고 긴 목선을 이제는 볼 수 없음을, 강렬한 무채색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음을 생각했다. 엄마, 그 사람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와 나를 두고 떠나게 했던 엄마의 그 남자에 대해 물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그 사람은 어땠냐고, 그 사람과 떠났던 시간은 어땠냐고, 지금 엄마에게 그 사람은 어떻게 남아있냐고 물었다. 엄마는 자지러지게 웃던 것을 멈추었다. 엄마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으며 지난 모든 세월을 허투루만 여기지 않겠다는 듯 진실된 표정이었다. 지나, 뭐가 있겠니? 다 지나버린 걸. 말레나를 다시 만난 건 대학교에 들어가서이다. 고3 때 말레나가 그렇게 떠나고 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겨우 서울에 있는 대학의 경영학부에 합격을 하고 그런대로 학교에 출석을 찍었다. 딱히 가까운 친구도 없었고 학교 생활을 누릴 동아리도 없었지만 만나는 여자친구는 있었다. 유나라고 귀여운 얼굴에 애교가 많은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얼굴을 익힌 사이이기도 했고 집 방향이 같아 집에 가는 길에 자주 함께 가다가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대학 생활도 1년이 지났고 나는 어느 누구보다 여자친구에게 많은 의지를 했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서 삐져나오는 쓰라림과 허전함을 달랠 수는 없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유나에게 매달렸다. 우리는 사귄 지 2달 만에 유나의 집에서 처음을 했다. 하려 했다.
유나는 처음이라고 했다. 나는 처음이 아니라고 고백했다.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으므로 숨길 수도 후회도 없다고 말했다. 잠시 동안 유나는 말이 없었다. 유나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후드티를 입더니 거실로 나갔다. 나도 유나를 따라 나갔다. 내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유나에게는 기분 좋을 리 없다 생각했다. 그렇다고 너한테 거짓말 할 수는 없었어. 유나는 거짓말했어도 좋았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말레나를 어느 순간에도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잠시 동안 만나지 않기로 했다. 유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나는 유나에게 계속 연락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다. 곧 유나는 예전처럼 내 여자친구로 돌아왔다. 그리고 유나의 집에서 다시 그녀의 첫 경험을 했다. 나는 유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말레나가 더 간절해졌다. 그 이중적인 감정을 나는 애써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말레나가 나타난다면 유나를 더는 만나지 않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유나가 내 곁에 계속 있어만 준다면 더 바랄 것도 없겠지만 말레나가 다시 나타난다면 선택의 망설임은 있을 수 없었다. 4월이었다. 유나가 수업을 빼먹자는 신호를 보냈다. 벚꽃 구경을 가자는 것이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벚꽃으로 유명했다. 가족들이 나들이를 올 정도였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유나와 함께 학교 분수대를 향해 걸었다. 벚꽃에 흩날리는 교정에는 많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소풍을 나와 있었다. 흩날리는 벚꽃을 보며 유나가 말했다. 한방눈 같아. 정말 꽃이 한방눈처럼 내렸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부터 수업을 땡땡이 치고 분수대 근처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는 학생들, 우리처럼 따뜻한 한때를 누리러 나온 다정한 연인들까지 별개일 것 같은 사람들은 벚꽃 눈에 덮여 한데 잘 버무려졌다. 유나와 나는 더 세게 서로의 손을 잡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더 깊이 호흡했다. 그때였다.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더 많은 벚꽃이 날렸다. 정말 한방눈 같아. 유나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아련히 흩어지고 번지는 벚꽃 사이로 말레나가 나타났다. 처음 우리 집에 나타났을 때 현실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4월에 내리는 한방눈 사이로 그녀가 걸어왔다. 나는 유나의 손을 놓았다. 말레나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유나가 뒤에서 내 옷자락을 잡았다. 진아, 왜 그래? 나는 유나의 손길을 뿌리치고 앞으로 걸었다. 그리고 말레나를 안았다. 말레나는 집에서부터 나를 쫓아왔다 했다. 여자친구가 있어 나타나기 힘들었지만 꽃바람이 자신을 내 앞에 불러내었다 했다. 내 뒤로 유나는 몹시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그렇게 떠났다. 나는 말레나의 손을 잡았다. 나는 말레나와 매일 만났고 학교 대신 말레나의 집으로 향했다. 이제 아버지와 경쟁을 할 필요도 없었다. 말레나는 더 이상 내 어머니도 아버지의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순수하게 그녀를 사랑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어깨를 감쌌고 길의 끝에서는 포근한 포옹을 했다. 아버지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나의 연애사를 모두 말하기에 아버지와 나는 그전처럼 친한 부자가 아니었다. 말레나와 나는 그전의 모자 관계는 잊었다. 흔하고 흔한 연인들과 같은 감정만 느끼면 되었다. 영화를 함께 보고 밥을 같이 먹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말레나는 하는 일이 없는 듯 했다. 낮에 말레나의 집으로 가면 말레나는 언제나 잠들어 있었다. 나는 말레나의 침대에 함께 누워 말레나가 일어나기만 기다렸다. 그녀의 숨소리를 듣는 일도 그녀의 살결에 닿는 일도 좋았다. 좋았다고만 하기에는 부족하다. 송두리째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데도 상관없었다. 나에게 말레나는 그랬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다 괜찮았다. 저녁에는 집에 가야 했지만 종일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 나는 그러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버지가 알까봐 그러려니 했다. 학교도 거의 매일 빠졌다. 나는 점점 내가 망가지는 걸 알 수 있었다.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레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활을 했던 걸까? 나는 잠시 궁금했다. 하지만 그런 걸 말레나에게 묻고 싶지는 않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나의 말레나가 함께 있다는 것으로 됐다. 말레나와 나는 하등 특별함 없는 연인처럼 만났고 사랑을 나눴다. 하지만 나에게는 전부이자 세상 밖으로 이어지는 강렬함이었다. 나는 유나와 다니던 카페로 영화관으로 말레나의 손을 잡고 다녔다. 학교 안을 걷기도 했다. 유나를 만나기도 했다. 친구들에게는 말레나를 나의 연인으로 소개했다.
친구들의 눈빛이 어땠을지는 관심 없었다. 놀랐던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던가? 아니면 우리의 나이 차이에 놀랐던가? 그녀는 이제 겨우 30 중반일 뿐이다. 사실 말레나가 40, 50이 된데도 나에게는 상관없었다. 어느 순간에도 나는 말레나에게 미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나에게는 계속 연락을 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유나는 나를 만나줬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예전처럼 자주 만났다. 다른 의도 없는 친구로 오랜 시간 소중했던 유나를 잃고 싶지는 않았다. 유나도 곧 같은 과의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다. 그 모습을 봤을 때 내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 말레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는 별개로 인간에게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났다. 학교 오가는 길에 혹은 동네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에게는 친구와 연인 사이에 정확히 중간 단계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유나는 새로 사귄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말레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나는 말레나가 나의 어머니였다는 친구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았고 내가 말레나를 만난다는 아버지가 모르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 유나 말고는 지금의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줄 사람은 없었다. 말레나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말레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벽을 발견했다.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유나에게 말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나이 차이도 어머니였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말레나가 밤에 하는 일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림잡아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말레나의 출근 시간이 저녁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었다. 나는 유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 유나는 잠시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같은 여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 내가 말레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간절히 유나를 바라봤다. 유나가 답을 내줄 것 같았다.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유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머리가 멍해지며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가장 간단한 답이면서도 가장 생각하기 싫은 답이었기에 처음부터 외면했던 답이었다. 어떤 시기든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답이었음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레나와 나와의 사이에서 가장 배반적인 일이라는 듯 함께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듯 가능성의 범주에 떠오르는 것마저 막아버렸었다. 그런 나에게 당연한 답을 내린 유나의 말은 나를 깔아뭉개버렸다. 나는 내심 반발감이 생겼고 유나에게 화를 내었다. 하지만 그 화는 나 스스로의 의심만 증폭시키고 말았다. 그녀의 직업상 만나는 남자들 말고 그녀에게 남자가 있다. 그녀가 밤에 하는 일을 얼마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나로 인한 제약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를 조이면 그녀가 달아날까 두렵기도 했다. 그러니 그것은 나와 말레나 모두를 위한 암묵의 약속이자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그녀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 이것은 분명 다른 이야기였다. 그녀가 그 남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만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크게 다른 이야기였다. 애써 모른 척 덮어두었던 모든 일들이 유나가 살짝 벗겨내며 막을 수 없이 터져나와 버렸다.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말레나의 다른 누군가에 대한 생각으로 엉망진창으로 터져버릴 것 같았다. 원한다면 함께 알아봐 줄 수 있어. 유나는 비장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내에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두려웠다. 유나와 나는 저녁에 말레나의 뒤를 밟았다. 그녀의 저녁 외출은 의외로 화려하지 않았다. 분주하지도 않았고 뒤가 기름직한 걸음도 아니었다. 어슴푸레한 저녁에 말레나가 들어간 곳은 논현동의 조용한 빌라였다. 그 다음 날도 말레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 날도 비밀 술집 같지도 요정 같지도 않았다. 내 말이 맞지? 말레나는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유나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나는 그래도 기다려보자고 했다. 말레나의 다른 남자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보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끝까지 모른 척하거나 유나와 함께 그렇게 캐내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그 편이 나를 위해 훨씬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말레나의 남자는 한둘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똑똑히 보고 말았다. 말레나가 들어간 그곳으로 들어가는 아버지를 나보다 훨씬 단단하고 훨씬 남자답고 훨씬 듬직한 아버지가 그곳으로 들어갔다. 알아야 했다. 그녀에게 나는 누구였는지.
그건 유치하지만은 않은 질문이었다. 나에게는 당장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나는 그녀에게 돈도 주지 않았는데 왜 만난 걸까? 내게는 말레나의 사랑이 필요했다. 돈을 요구하지 않는 나에 대한 사랑은 그녀가 만난 다른 이들과는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사랑이었다고 말레나에게 물어야 했다. 아버지가 주는 돈은 많이 컸던가? 아버지에게 받은 비용을 아들에게까지 치르려던 건가? 나는 말레나의 집으로 가 밤새 기다렸다. 그녀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건 내가 물어볼 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야 집에 돌아오는 이유가 뭐죠? 그녀는 잠시 일이 있어 늦게 들어온 것이라 했다. 자정이 다 돼서 들어오든 새벽에 들어오든 그건 그녀 마음이었고 그런 걸 제지받지 않을 만한 어른이었다. 누구를 만난 거죠? 무슨 일이었느냐가 아닌 누구였느냐는 물음에 그녀는 잠시 주춤했다. 다한 거니? 그녀는 아버지와 나의 집을 떠난 이후로도 아버지와 만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레나를 사랑했고 말레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분산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친한 아들을 잃고 싶지도 않아 했다. 그럼 왜 다시 저를 찾아온 거죠? 나에게는 이 질문이 필요했다. 다른 건 아무 의미 없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든 내가 어떻게 고통받았든 말레나의 진심이 필요했다. 나를 찾아온 말레나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걸로 좋겠다. 그 시절이 그리웠거든. 너와 아버지와 내가 함께했던 그 시절이. 다음날 나는 말레나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말레나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건 거대한 배신감이었다. 아직까지 이어져 있던 아버지와 말레나. 그것도 모르고 그녀를 그리워했던 나. 모든 것을 숨기고 내 앞에 나타난 말레나. 그 모든 사실을 덮어둔 채 나와 말레나가 나눈 사랑에 대한 배신감으로 나는 오랫동안 분노했고 오랫동안 알았다. 나는 말레나의 가려진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밖에서 만나 말했다. 말레나를 다시 만나고 있다고. 말레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아버지는 놀라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이야기했다. 말레나와 있었던 이야기, 매일 말레나의 집을 찾았던 일, 말레나와 다녔던 곳, 말레나와 나눈 사랑까지. 이제 아버지도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끝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에게 몹시 분노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힘들었다. 한동안 나를 찾던 말레나의 전화는 어느 순간 끊어졌다. 얼마간의 분노가 사가들자 나는 다시 말레나가 몹시 그리웠다. 하지만 내가 다시 말레나를 찾아갔을 때 말레나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때부터 내 시간은 나를 따라 흐르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시간을 따라 흐르지 못했거나 30이 될 때까지도 나는 어떤 것에도 흥미를 가질 수 없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만큼 열정가도 야망가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 여전히 아버지는 열정적으로 일했다.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심한 질투를 느꼈다. 만나는 여자도 없었다. 흥미를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에는 여자도 포함되었다. 말레나가 떠난 후 나는 신경세포를 손상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다. 유나는 다음 주 일요일에 장충동의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 결혼 상대는 유나의 지난 연애 상대자는 아니다. 몇 달 전에 유나는 아버지 법률회사의 신입 변호사와 선을 본다고 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역시나 마음이 좋지 않았다. 유나가 다른 누군가와 사귀인다는 말을 들을 때보다 더 그랬다. 내가 사회를 보기로 했다. 유나가 당연하다는 듯 나에게 부탁했다. 남자 쪽에서도 여자 사회자 한 명이 나온다고 했다. 요즘은 공동사회가 유행이라 한다. 유나를 시집 보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가던 놀이터에서 유나와 만났다. 우리는 놀이터에 박아놓은 타이어에 하나씩 걸터 앉았다. 기분이 어때? 내가 아무렇지 않으려 했으며 어색하게 물었다. 유나는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 차가워 보였다. 나는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순간들이 싫었다. 싫다기보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내가 알던 나의 베스트 프렌드 유나는 지금은 조금은 달라야 한다는 듯 내게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넌 너의 말레나보다는 나와의 추억이 많지 않니? 그렇다고 생각했다. 말레나보다는 유나와 더 많은 이야기를 했고 더 많은 곳을 다녔고 더 많은 밥을 먹었고 더 많은 커피를 마셨고 더 많이 눈을 맞췄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보고도 일어나라는 표시를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일어나 멀뚱히 유나를 내려다봤다. 유나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올려다봤다.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정강이 한 대 정도 맞을 준비를 했다. 그 대신 유나의 입술이 내게로 왔다.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작별의 키스라 생각했다. 하지만 짧은 입맞춤 후 유나가 말했다. 넌 절대 나를 잊지 못할 거야. 유나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 후 오랫동안 유나를 잊지 못했다. 유나는 결혼을 하고 남편과 보스턴으로 갔다. 유나가 고집부린 일이었다. 둘 다 공부가 목적이었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라는 건 알았다. 유나는 내가 자신을 몹시 그리워할 걸 알았다. 자신의 부재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떠나버린 거다. 유나는 지독히 영리했다. 나는 유나를 만날 수 없는 것에, 유나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에 심한 상실감을 맛봐야 했다. 나는 잠지 못하고 미국으로 자주 전화를 걸었다. 유나는 공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한국으로 갈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유나도 내가 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유나는 35이 되도록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전화로 자주 연락했고 서로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확인했다. 나는 여전히 유나가 그리웠지만 그 깊이는 많이 얕아졌다. 아버지는 일선에서 물러났고 내가 전적으로 회사를 맡았다. 엄마는 여전히 자신의 기분에 충실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멋진 남자였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했다. 그리고 말레나, 나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고 말레나를 그리워했다. 누군가의 기억이 뇌를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그 삶의 시간을 손상시킨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손상된 시간 속을 걷고 또 걸어 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 유나가 돌아온다. 새벽에 도착하기로 한 유나를 마중하기 위해 밤을 새웠지만 피곤하진 않았다. 나는 공항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초조하게 유나를 기다렸다. 도착할 시간이 훨씬 지난 뉴욕 발 비행기는 연신 델레이에 들러닌 표시를 깜빡이며 한없이 지연되고 있었다. 유나는 5년간의 미국 생활을 종지부 찍고 귀국하는 것이었다. 유나는 자신과 꼭 닮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아니면 가슴에 안고 저 게이트를 빠져나올 거다. 나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잠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곧 몹시 초조해졌다. 영원히 지연만 되고 도착하지 않을 것 같던 비행기가 도착했고 뉴욕 발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나둘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나는 눈으로 작고 예쁜 여자아이를 아는 여자를 찾았다. 오랜 시간을 함께 소통한 나의 또 다른 일부인 유나를 기다리며 가슴이 엉망으로 뛰었다. 마침내 작은 여자아이를 아는 유나가 떠날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향해 걸어 나왔다. 그리고 유나의 오른손을 잡고 함께 걸어 나오는 여인의 모습 보였다. 여인은 장이 넓은 갈색 모자에 보라색 체크 무늬 코트를 걸치고 화려한 컬러의 스타킹에 굽이 낮은 구두를 신고 구부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유나가 나를 향해 손을 들었다. 아이는 여전히 유나의 품에 잠들어 있었다. 나는 점점 가까워지는 아이를, 유나의 손을 잡은 여인을 바라보았다. 나는 거대한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오래전에 알았던 그림자였다. 유나가 내 앞으로 왔을 때 나는 아이를 받아 안으려 했다.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신에 자신의 손을 잡은 여인의 손을 내게 건넸다. 유나는 내게 알듯 말듯 한 미소를 보였다. 나는 얼떨결에 까슬한 여인의 손은 잡았다. 여인의 손은 많이 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나는 여인의 손을 잡고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다. 내가 찾아냈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무릎을 굽혀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공허한 눈으로 나와 마주한 여인은 흡사 전설의 고향의 백발로인과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이 사람을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는 표정으로 다시 유나를 보았다. 유나는 나를 향해 한없이 따뜻한 미소를 보였다. 나는 그대로 유나를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유나는 여인을 향해 덕짓을 하며 자신이 아니라 그 여인이라고 가리켰다. 나는 무릎을 더 굽혀 여인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그랬다. 혼돈된 감정 속에 내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가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여인을 향해 발을 둘렀다. 나는 내 가슴에 여인을 품었다. 보고 싶었어요. 말레나. 말레나는 내가 말레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을 떠났다. 아버지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백발의 노인이 되어 나타났다. 15년이 지난 지금 마치 150년이라도 살다 온 것처럼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 나타났다. 유나는 지난 몇 개월간 말레나와 함께 생활했다고 했다.
남편과 헤어지고 뉴욕으로 거처를 옮긴 유나는 지하 하수도에서 막 올라온 듯한 모습의 누더기 여자가 자신에게 손을 벌렸을 때 그 익숙한 모습이 동양인이어서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도 알아보지 못한 그녀를 유나는 단박에 알아봤다고 했다. 오랜 시간 약과 술에 취한 말레나는 지각 능력이 많이 떨어졌고 몸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고 우선 말레나를 입원시켰다. 그리고 말레나의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녀를 씻기기도 하고 머리를 빗어주기도 했다.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앉아 밥을 먹기도 하고 TV를 보며 웃기도 했다. 말레나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나를 야, 이놈아 라고 부르기도 하고 헤이, 브라더 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도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다. 내 머릿속에 빠진 나사 하나를 찾은 듯했다. 보고 싶었어요. 나는 얌전히 누워있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이제 슬프지도 그립지도 않았다.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한 번 말했다.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나의 말레나. 나는 말레나의 옆에 누워 말레나의 손을 꼭 잡았다. 하등 특별할 것 없는 내 삶에 하등 특별함 없이 다가와 내 세상의 끝을 보여준 말레나. 나는 그녀가 지금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걸어만 준다면 정말 내 세상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